밤은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는 그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모두 재생에너지에 기반하지 않으면은 스마트 농업 이야기 많이 하는 것은 그건 그린워싱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후 각성한 사람이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기후 정의, 기후 윤리, 기후 문화의 중요성도 점점 인식한 사람이 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우리가 가진 희망은요. 아까 그 기후 행동의 진입 장벽이 높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시농업은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을에 공한 비어 있는 땅이 있고 그래서 몇몇 사람이 어울려서 씨앗을 심고 가꾸면 시작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온실가스 체감하고는 굉장히 크니까. 그래도 이 도시농업이 좀 더 활성화되고 많은 사람이 참여하면 그래도 하나의 희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시농업 온실 저감 효과는 뭐 여러 차례 이야기 나왔습니다. 탄소를 격리하고 푸드 마일즈를 줄이고 냉난방 에너지 절감하는 거. 근데 이 간혹 가다 보면은 이 중에서 몇 가지를 놓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세 가지가 온실가스의 그 효과를 가지는 도시농업의 큰 장점이 아닌가. 그래서 이 기후전환 사회를 맞이해서 도시농업이 더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림청 같은 데 보면은 이 도시농업의 그 경제적 효과에서 이 화폐로 계산한 게 있거든요. 한 5조 원입니다. 5조 한 2,300억 이상의 효과가 있다. 경제적 효과도 제일 큽니다. 한 3조 되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효과, 환경적 효과, 뭐 환경적 가치 이렇게 되어 있으면 굉장히 다원적 가치가 있는 거로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도시농업의 다원적 가치가 있다는 걸 존중하지만은 기후전환사에서는 우리가 몇 가지에 집중해야 된다. 모든 걸 잘하려고 해서는요, 어느 하나도 제대로 할 수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적 가치와 환경적 가치, 이 정도에는 집중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후위기의 구원자로서의 도시농업이라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농업이 아니라 우리 농업은요, 기후변화의 주범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농업 때문에 기후변화가 심해졌다. 1만 20년 전에 우리 농업이 처음 시작됐습니다. 그 당시에 자료를 보니까 그 당시에 우리 전 지구의 인류는 5천만 명 정도가 살고 있었다 그럽니다. 근데 지금 한 만 년 정도 지나서 80억이 됐습니다. 우리 기후 위기의 큰 그 원인이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주도한 멸종 시대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래서 이 농산물을 생산하고 뭐 가공, 유통, 소비, 폐기하는 과정에서 대량의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석유, 가스를 엄청 쓰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기후위기가 심화되어 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화학비료, 농약 엄청 쓰지 않습니까? 지금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생물 다양성은 계속 감소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축산업입니다. 축산업에서 온실가스가 대량 배출되는 것 같아요. 특히 메탄이죠. 그 배설물, 뭐 또는 뭐 방기, 뭐 소위라 돼지, 뭐 방기, 뭐 이런 것들이 메탄이 대량으로 나온다. 그럼 이것도 무시하지 못하죠. 그리고 뭐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농업 부분이 그 책임이 한 22%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이 기후위기의 가해자 이런 인식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들어와서는요, 점점 농업이 최대 피해자라고 합니다. 가뭄, 홍수가 빈발해서 피해를 많이 입고요. 그다음에 농산물의 재배 적지가 바뀝니다. 지금 뭐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 뭐 나주가 배로 유명하지만은 배의 그 생산 적지가 점점 북상하고 있거든요. 그 뭐 사과도 마찬가지고요. 뭐 모든 그 농작물이 적지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 뭐 요새 최근에 뉴스 보니까요. 이 포도도 점점 북상하고 있다 그럽니다. 북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산림 분야도 그렇고요. 식품,
분야. 특히 이제 식량 수급이 불안해서 우리는 뭐 영양실조나 기근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만 아프리카만 가도요. 영양실조와 기근은 현실적인 문제인 걸 보입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농업은 뭐 엄청난 위기입니다. 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거 보시면은 요 총인구 중 농가 인구 비율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보시면 2022년에 4.2%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4.2%만이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점점 줄어들어서 여기 보면 여기 농경년 자료인데요. 2033년에 3.4%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보다 더 빨리 줄어들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왜냐면요. 지금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의 그 농가 인구들은 대부분 1% 내지 2%입니다. 보통 2% 내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더 심각한 것은 고령화입니다. 65세 이상 농가 비율이 거의 50%고요. 2033년은 56%입니다. 그리고 뭐 지자체에 따라서는요, 70%, 80% 된 데도 있고요. 그래서 심각합니다. 그럼 이것은 일손 부족 문제고도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농업 도태의 시대라 이런 말도 간혹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농업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다. 그러나 대안이랄까요? 해법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더더욱 저는 심각한 거는요, 이 탄소 중립 이야기는 많이 하면서도 우리 농업 부분의 정책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지금 별로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어요. 뭐 친환경 재배하자, 농업을 줄이자, 화학비료나 농약을 적게 쓰자, 뭐 그 정도예요. 뭐 특별하게 확실한 그 정책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업위기가요,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것 같아요. 이거 두 번째 적어 놨습니다만, 농업위기가 농업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식량 안보를 저해해서 식량 확보 경쟁을 격화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화석연료를 사용하냐 마냐 이것을 개의치 않고요. 생산성 향상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결국은 기후위기가 심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기후위기와 또 농업위기를 동시에 극복할 수 있는 자연 기반 해법이 도시농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뭐 여러분 보신 분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만은 조금 설명을 조금 드리면요. 이것이 그 황제 펭귄입니다. 남극에 있는 황제 펭귄이고요. 생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제가 어떻게 아느냐면요. 이 다큐멘터리가 있고요. 이 작년 1월에 찍은 건데요. 요, 요걸 찍은 기자가 인터뷰한 유튜브를 제가 봤거든요. 그리고 신문을 다 찾아봤어요. 그래서 요 스토리를 제가 다 읽었거든요. 어떤 이야기냐면요. 이 황제 펭귄은 부모로부터 독립을 했습니다. 한 달 전에. 그리고 이제 저 번식지가 저 멀리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쭉 오릅니다. 그러니까 이 펭귄, 이 새끼 펭귄, 황제 펭귄의 새끼들인데 6개월쯤 된 이가 처음으로 바다를 보는 거예요. 바다를 보면서 이까지 왔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몇 시간을 추천거렸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너무 높거든요. 이게 15m입니다. 이게 이제 해붕이라 그러는데요. 빙붕이라 그러는데요. 육지가 이제 쭉 얼음이 밀려와서 이렇게 육지 연장선상에 이제 해풍이 생기는데요. 기후 변화 때문에요. 이 해붕의 높이가 점점 높아간답니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이게 뭐, 이게 너무 높으니까 새끼들이 처음 보는 바다 겁을 먹고는 내리질 못하는데, 여기 보시면 요 펭귄 있죠? 이거 보면 요 펭귄이 마음 먹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냥 미끄러지고 막 이런 게 떠밀려서 아닙니다. 여기 자세를 보면 굉장히 자세를 딱 취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처음 뛰어내립니다. 15m를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이걸 보고요. 다른 펭귄들도 주중국민들 다 뛰어내립니다. 그래서 모두 다 뛰어내립니다. 왜냐면요. 황제 펭귄은 이 바다에서 삽니다.
육지는 번식만 하러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야, 이때 내리면 어떻게 돌아가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요 사진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요. 쭉 다 보여주거든요. 앞에는 전부 얼음입니다. 해빙이에요, 해빙. 앞에는 뭐 얼음 덩어리가 굉장히 큰 얼음 덩어리가 앞에 쫙 다 있어요. 끝없이 얼음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사는 거예요. 펭귄은 바다에서 이렇게 삽니다. 4, 5년 살다가 분식기가 되면 다시 육지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물고기를 먹습니다. 이 새끼 황제 펭귄은 생애 처음으로 바다에 뛰어들어서 먹이감을 찾고 이것을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장하게 설명드렸는데 이 처음으로 뛰어내리는 이 황제 펭귄이 바로 우리 도시농부가 아닌가. 도시농부의 마음이라는 거죠. 모두 다 주춤거리고 행동하지 않을 때 우리 도시농부 또는 도시농업인이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는 자세로 뛰어내리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 도시, 요 펭귄이 도시농부다. 도시농부의 마음이다. 그래서 저는 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농업은 농업이 가해자였다가 피해자였다면 이제는 농업과 도시농업이 힘을 합치면은 농업 자체도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아니라 구원자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농기는 거대한 이산화탄소 저장고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농기뿐만 아니라 우리 농사법이라든지 푸드 마일리지라든지 많은 걸 통해서 우리는 규기와 농업위기를 동시에 극복할 수 있다. 가해자, 피해자가 아니라 이제는 구원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한 10분 정도 거쳐서 역할 찾기를 한번 제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탄소 농업을 선도하는 도시 농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탄소 농업은요, 뭐 비슷한 용어들이 많습니다. 뭐 저탄소 농업, 탄소 중립 농업,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대기 중에 탄소를 토양과 작물의 뿌리와 나무에 격리를 해서 탄소를 땅에 되돌리는 것. 이 탄소 농업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경운을 땅을 갈지 않은 농업이 탄소 농업이죠. 그리고 보존 농업, 생태계를 보존하고 재생하는 뭐 이런 것도 탄소 농업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미 2년쯤 전에요. 그 우리 농진청에서 탄소 중립을 위한 도시농업 역할 뭐 이렇게 해서 심포지움도 열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발표 자료 5분인가 발표를 했는데 그 발표 자료를 다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뭐 다 공감하는 이야기도 많습니다만 여전히 아직은 가야 될 길이 많다. 탄소 중립을 위해 도시농업이 역할이 필요하다, 중요하다. 는 주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해법이라든지 뭐 이런 데는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구체적인 방법 같은 것도 많이 발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탄소 도시농업 하면 저는 먹거리 숲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는 뭐 이 그림은 여러 번 제가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이런 나무나 또는 허브나 베리류, 덩굴, 뿌리, 작물, 초본 뭐 이런 지피 식물 이런 것들을 아주 적은 지역에 밀집해서 이렇게 우리가 가꾸면은 이것이 탄소를 굉장히 그 격리하는 효과가 크거든요. 그리고 저는 사실 2019년 그 5월에요. 이 먹거리 숲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는 궁금해서 제가 자비로 그 토트넷스라고 영국에 거기에 슈마허 칼리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일주일 프로그램이 있어요. 먹거리 숲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하고 왔거든요. 그리고 다양한 현장을 둘러봤는데 제가 보고 느낀 소감은 이게 별것 아니구나. 굉장히 적은 면적도 가능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나물 문화랄까요? 우리나라 산나물 채취
이것하고 상당히 또 유사한 측면도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주 집약적으로 그 뭐 허브나 베리도 포함해서 뭐 이렇게 작물들을 심고 이것이 스스로 그 퍼머갈치 원리로 이렇게 작동하게 되면 이것이야말로 아주 대표적인 탄소 도수 농업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범 기후 텃밭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왼쪽에 있는 그림은요, 제가 2015년인가요, 그 영국 그 런던에 그 도시농업을 연수를 간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그, 그 개랑을 갔던 그 컬페퍼 공동체 텃밭입니다. 거기 들어가니까 그 입구 쪽에 이런 팻말이 하나 있더라고요. 기후 텃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후 위기가 오니까 건조한 곳에서 잘 자라는 작물이 무엇이고 이런 걸 심자 하면서 아주 조그만 지역에 조그만 그 땅에다가 이 기후 텃밭이라고 이렇게 팻말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시범적으로 기후 텃밭도 만들어보면 좋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 작년에 나온 책입니다. 기후 변화에 협응력 있는 채소 텃밭 뭐 그런 건데요. 뭐 이거 제가 이제 그 읽어보니까 그 무슨 기후 친화적인 텃밭을 어떻게 설계하는가, 그다음에 해충은 어떻게 방제를 하고 자원 재활용하는 거, 물을 어떻게 쓰는가, 그다음에 기후 회복력이 강한 작물은 어떤 것이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정리한 책이더라고요. 이거 쓰신 분은 영국의 그 가드너, 그 정원사인데요. 뭐 뭐 상도 받고 뭐 그런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책들 이건데 뭐 제가 예만 들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요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우리도 이런 것들을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보낸 자료에는 이거 스폰지라고 하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국어사전에는 스펀지가 표준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쳤는데 여러분도 스펀지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 여기 보면요, 이 사진이 두 개 있는데요. 같은 곳인데요. 이게 네덜란드 로테르담입니다. 스폰스, S까지 포함해서 이게 스폰지라는 뜻이고요. 이 용어는 이제 가든이라는 뜻이니까 텃밭 또는 정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 실험을 하고 있는 곳인데요. 오른쪽 위에 그림 보면 이 둥그랗게 원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토양들을 이렇게 카스테라 뭐 이게 케이크 조각처럼 이렇게 딱 이렇게 해놓고요. 거기다가 다양한 작물을 이제 심습니다. 그렇게 실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을 얼마나 많이 함유하고 있는가, 뭐 아니면 빠지는가 이렇게 하는 건데 이 기본적인 개념은 세 가지더라고요. 빗물을 모은다, 콜렉트. 그 다음에 가능한 한 저장을 한다. 오랫동안 많이 한다. 그 마지막으로는 되돌린다는 거예요. 되돌린다. 그래서 이렇게 모으고 저장하고 되돌리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도시농업이죠. 그냥 맨흙으로 놔둬도 모으고 저장할 수는 있지만은 되돌리는 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되돌린다는 거는 식물의 정발과 정산이죠. 그리고 뿌리가 가두고 있는 수분이나 그 물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모으고 저장하고 되돌리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도시농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대한 탄소 저장고를 지키는 도시농업이라고 했습니다. 이 토양은 식물이나 또 식물의 뿌리, 식물의 사체, 또 미생물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저장합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요, 토양 속에 있는 탄소가 대기 중의 탄소의 3배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 농사를 어느 곳이든 많이 짓는 것, 그리고 작물을 많이 심는 것이 유리하겠죠. 그래서 혼작이나 뭐 윤작, 간작도 중요한데요. 그 사실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운만 좀 띄워놓고요. 그 다음 주에 월요일에 우리 안철한 대표님께서 이 문제를 아주 깊이 있게 다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포럼을 준비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다음 주 발표에는 또 안 대표님이 상당히 뭐 굉장히 큰 그 문제 제기를 하실 거로 제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사진은요,
서울 관악구에 있는 그 강감천 텃밭입니다. 그 낙성대에 있는데 이 강감천 텃밭이라고 이름 지은 이유는요. 이게 낙성대가 강감천의 그 출생지거든요. 그 굳이 제가 수많은 텃밭 중에서 이 강감천 텃밭을 그 그림을 띄운 이유는요. 이 강감천 장군은 그 고려시대 때 거란족이 쳐들어왔을 때 그걸 막아낸 장군이지 않습니까? 그 저거 이야기를 보니까요. 많은 신하들이 항복하자. 그냥 우리 조공 바치고 말자. 우리가 너무 국민 너무 많이 죽어나간다. 이렇게 했을 때 간호장군이 항복은 안 된다. 끝까지 싸우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끝까지 싸워서 지켜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감찬 장군을 이렇게 기리는 거고요. 저는 굳이 이렇게 된 것은 이 강감찬 장군의 뜻을 살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서 우리나라를 지켜낸 뭐 그런 계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커먼저로서의 도시 농업입니다. 이 커먼저는 사실 그 다다음에 우리 그 김지덕 대표님이 발표를 해 주실 거고요.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되는 그 분야입니다. 뭐 저도 아직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커먼스, 커머닝, 공동체 텃밭 상당히 같으면서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5분기에 확실하게 커먼저가 무엇이고 커머닝이 무엇인지 뭐 이런 것도 우리가 확실히 공부하는 기회가 됐으면 저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 사진은요, 그 파리 외곽에 있는 콜롬보라는 그 도시인데 있는데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여기 아우로 시테라는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곳이고요. 이 아주 커먼저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 동네 주민들이 다 모여 있고요. 하나하나 모든 시설과 안에 있는 프로그램이 다 커먼스, 커머닝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장 김 대표님이 준비를 해줄 테고요. 그 다음에 식용도시입니다. 에드블 시티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저는 채집농의 한 형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이 채집농은 우리 그 이양주 박사님이 맡아서 해주실 건데요. 뭐 굉장히 다양한 그 아이디어나 이 채집농이 상당히 낯설거든요. 그런데 이양주 박사님이 정리를 잘 해주실 거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 식용도시라는 게 뭐냐면요. 도시 공공공간에 농작물을 심어서 주민들이 마음대로 과일과 채소를 따먹을 수 있게 하는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그 따먹게 하는 거예요. 울타리를 치고 우리가 힘들게 가꾼 그 채소니까 남들이 먹으면 안 돼. 신고할 거야. 이게 아니라요. 이렇게 도시에서 농사를 짓는 목적이 아무나 따먹게 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이게 지금 어, 기후변화, 뭐 생물 다양성 감소, 사회적 분리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의 분리 이런 거죠. 이게 대한 재행기법으로 나오는데요. 이게 보면요, 그 문을 찾아보면 안드나하라는 독일의 이 조그만 도시, 인구 3만의 도시가 원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따라서요, 지금 독일에도 이 식용도시 이 사업을 하는 데가 100개 됩니다. 그 전 세계적으로는 150개가 돼 있고요.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찾아서 그 연구를 해보니까요. 안드나하가 원조가 아니에요. 안드나하도 어디서 배워왔습니다. 모방을 했어요. 어디서 했냐면요. 영국입니다. 영국의 토드 모던이라는 조그만 도시가 있어요. 맨체스터 북쪽에 있는데, 가까이 있습니다. 북쪽에 있는데, 인구가 15,000명 정도 됩니다. 이게서 2008년도에 처음으로 이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똑같아요. 안드나우가 하고 있는 거 똑같습니다. 도시 공공공간에 채소나 과일을 심어서 아무나 먹게 하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밑에 장점이 나옵니다만은 이 여러 가지가 중에서도 이게 토종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팔지도 않고 힘들잖아요. 근데 이런 걸 막 심는 거예요. 그러면서 홍보를 하는 거죠. 뭐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유지 비용이 적게 드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지금 뭐 독일이 거의 뭐 원조 나라, 원조 도시는 돼 있지만 그렇지는 않고 토도 모튼이라는 데고요. 근데 지금 가장 발달한 곳은 안드나카입니다. 이 안드나카를 롤 모델 내가지고 모두 번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드나카라는 도시는요.
요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지역, 텃밭관리사가 20명이 고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니라요. 아예 뭐 단체가 20명을 꾸리는 단체가 하고 계획을 맺어가지고 합니다. 그게 왜 가능하냐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를 찾아옵니다. 소위 채소 관광을 위해서요. 신기하지 않습니다. 야, 우리가 가면은 길거리 가다가 맘 따먹을 때 이상한, 이상하지 않나? 그 호kim 때문에 많은 나라의 그 사람들이 찾아오기 때문에요. 그 수입이 엄청나다 그럽니다. 그래서 20명 이상 고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대요. 더 이상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채소 관광이라는 새로운 그런 그 방식을 놓는 그런 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도시 농부들이 기후 위기 시대에는 상당히 또 위험에 노출돼 있거든요. 그 텃밭 근처에 그늘나무가 있으면 좋겠고요. 오른쪽 그릇에는 능골 식물들도 많이 심어서 기후 도시 농부들이 일을 하다가도 중간중간에 쉴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한국판 오스트볼트 도시농업 특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그 협의회 그 웹진 의 전문가 칼럼에 한 두 번 정도 오스트볼트를 소개를 했거든요. 작년 6월호하고 12월호요. 했습니다. 네덜란드의 그 알메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매립지인데요. 그 뭐 바닷가 옆에 뭐큰 호수였다고 합니다. 그걸 이제 매입을 해서 농지를 만들었는데 그곳에 한 군데 오스트볼트라고 있습니다. 이곳은 동사를 지어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기가 그 필지 51%는 무조건 농지해야 되거든요. 보이는 사진 그 일부만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사는 사람들은 100% 농사를 짓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왜 이걸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제시하냐면요. 여기에 사는 그 주민들은 기후 각성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인터뷰 기사를 많이 봤는데 모두 다 기후 위기를 걱정하고 자기가 기후 농부, 탄소 농부가 된 걸 자부심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전기료, 이게 사는 가구의 90%는 전기료를 내지 않습니다. 집집마다 태양광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물도 빗물이나 지하수 같은 걸 쓰고 있고요. 화장실은 전부 생태 화장실을 씁니다. 그다음에 교통수단도요. 자전거가 대부분이고 요 구역에 들어오면요. 그 자동차 그 속도 제한이 있습니다. 30km를 넘어갈 수 없도록 돼 있고 하여튼 하나하나를 보면요. 이거는 완전 기후재난 사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하나 시범적으로 이런 거 해볼 수 있지 않느냐. 뭐 제가 예를 들면은 새만금 같은데 사실 새만금이 모두를 삼고 있는 것이 알메라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새만금 쪽 가면요. 알메르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알메르 같은 도시를 새만금이 만들자. 그럼 오스트볼트 이야기는 안 하고 있더라고요. 뭐,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것도 과감하게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시간이 거의 뭐 40분 정도 됐네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농업은 기후 변화의 가해자였다가 이제는 피해자가 됐습니다.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이제 기후 전환 사회에서 이 농업은 도시 농업과 힘을 합해서 합치면은 아주 구원자 역할을 할 수 있다. 제가 예를 들었던 것 같이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농업은요, 뭐, 이 과감하고 혁신적인 조치가 없으면은 점점 도태되고 말 것입니다. 점점 그 회복하기 힘든 상태로 빠지게 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 농업이 모든 국민이 농사 짓는 뭐 그렇게 농부가 되면은요. 이렇게 기후 위기와 농업 위기를 동시에 극복할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먹거리 숲을 비롯해서 이 도시 농업보다 탄소 농업을 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기후 전환 사이에서 흙과 커먼즈의 중요성을 제시하고요. 그다음에 채집농, 기후 텃밭,
먹거리숲 같은 대안조 도시농업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 저는 이제 오늘 이렇게 이제 제가 답을 가지고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고 많은 여러분의 의견을 모으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오늘 이야기하면서 법이라든지 제도적인 개선 방안은 제가 제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취미나 여가에 멈추고 있는 우리나라 도시농업이 생산 기능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뭐 주장도 뭐 명시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결국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도시농업이야말로 이 기후 전환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조용한 혁명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후 전환 사회에서 도시농업 역할, 핵심적으로 말씀하시면은, 어쨌든 농업과 도시농업이 힘을 합쳐서 무언가의 역할을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형태라든가, 이제 그런 획기적인 뭐 변화라든가 전환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 이 이제 발제를 바탕으로 해서 의견을 좀 같이 나누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느 분부터 한번 말씀을 해주실까요? 박선미 대표님, 네. 네. 역시나 침묵이 흐르는군요. 제가 끝내니까. 아, 사실 그 김진학 대표님이 연락을 좀 주셔서 얘기를 좀 해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냥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그 텃밭보급소에서 그 작년 2024년에 진행했던 프로그램 하나 소개를 사진 보여드리면서 그냥 약간 설명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이제 기후위기 대응 농사 방식으로 무경운 농사, 탄소농법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셨고, 도시농업 안에서 이 농사법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예전부터 있었어서 그것을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 교육이나 활동에 적용한 지는 한 3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그 헌법보급소에서 진행하는 것 중에 관악구의 도시농부학교를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전면적으로 다 무경운을 하지는 못하지만 이미 그 밭갈이를 한 상태로 시작을 하는데 저희가 운영하는 그 과정 안에서는 경운하지 않고 최소한의 거름을 사용하고 유기물 멀칭을 다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한 곳에서 하고 그리고 그 균형운동본부에서 기획하고 저희랑 같이 기획을 했는데 진행은 못해서 텃밭보급소에서 진행한 것이 자연농 교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3년 동안 이거는 자연농 방식으로 본격적으로 그냥 그 시작부터 그렇게 해서 전혀 투입 안 하고 무경운으로 그 하고 하지만 저는 이게 전통농업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그 작물과 흙을 운영하는 법에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 적용을 많이 했고, 그리고 어린이 교육에서 적용하고 한 것이 2024년에 서울식물원에서 어린이 정원학교 프로그램으로 텃밭을 운영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 기후위기고 탄소농법에 대해서 이 아이들 교육에서도 구현하고 싶다 해서 거기 어린이 정원의 컨셉이 거인의 정원이 컨셉인데 저희가 탄소 먹는 거인의 텃밭 정원이라는 제목으로 운영을 하겠다 해서 이제 용역 사업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음, 일단은 이 탄소 중립 농법으로 교육 프로그램에 전면적으로 적용한 첫 사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서울식물원 안에서 했던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공유되죠? 네. 아, 공유, 음, 그 작년에 동지대회 때도 음, 작년에 동지대회 때도 이 얘기를 조금 드렸는데 사실 이게 그 흙을 가는 문제 우리가 처음에 교육할 때마다 밭갈이를 전체적으로 하고 시작하잖아요. 예전에도 그랬고, 네, 텃밭보급소에서 토양학 강의를 하면서 우리 그 때알 구조는 잘 보존해야 된다라고 강의를 하면서 수업 실제 실습할 때는 전면갈이하고 이렇게 시작했던 부분이 마음에 걸렸던 부분이긴 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동지대회 때 말씀드리면서 이 전면갈이를 하면서 경작에 대해서 경작지에서 이 유기물층이 사라지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고 그 방법으로 우리의 이 5층을 살리는 농사 그리고 풀과 거름을 풀로 거름을 활용하고 멀칭하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 그거에 대한 구현인 거고 일단은 이제 땅을 갈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탄소 저장이고 탄소 농법이고 탄소 중립의 농법, 뭐 이렇게 보존 농법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멀칭은 굉장히 다 많이들 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기본으로 생각하고 채소 경운 뭐 호미로만 농사한다 이렇게 얘기 예전부터 해왔던 이야기고 이거를 본격적으로 좀 적용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전 이런 교육을 많이 했어요. 유기물 멀칭에 대해서 이 효과. 예, 그리고 비닐 멀칭 하는 것도 효과가 있지만 그 재료가 비닐이어서 좋지 않고 유기물 멀칭을 계속 해나가자 이런 이야기들은 계속 해와서서 실제로는 도시농업 안에서는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고 이거를 적극적으로 적용하면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일단은 서울식물원은 이제 공항공사 지원을 받아서 틀밭으로 다시 이렇게 구성을 했더라고요. 원래는 그냥 노지에 그냥 밭으로 구성이 됐었는데 틀밭으로 되어 있어서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지금 이 볏짚 매트가 용산 가족동공원 텃밭에서 울타리 그 겨울 동안에 장미 뭐 이런 거 보온인가 이런 걸 이용해 위해서 썼던 건데 버린다고 해서 그걸 실어왔어요. 그래서 흙 위에 멀칭을 하고 시작을 했어요. 여기는 이제 처음 이 흙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어서, 뭐죠? 균배양채, 예, 균배양채, 흙살린 균배양채만 좀 투입하고 볏짚 매트를 깔아서 했어요. 그래서 감자 심고 싹 났을 때 여기에 이제 그 나오는 부분만 잘라주면서 이제 멀칭을 계속 한 상태로 시작을 했고, 퇴비 상자도 이 안에 프로그램에 넣었어요. 네, 아이들이 풀 뽑아서 그러니까 풀 자르고 뭐 주변에 정리하고 해서 다 넣는 거를 활동으로 풀 뽑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 블럭 사이에 벽돌 사이에 풀 난 거 이런 것도 이런 거는 뽑아서 여기다 놓고 네, 그런 활동으로도 연결했고 이제 모종 심을 때도 그 여기 심을 자리만 잘라가지고 하니까 아이들이 심을 위치 찾는 것도 쉽고 네, 그 자리만 열고 심고 뭐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가을인데 이 가을에 배추랑 무 심을 때도 멀칭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심고 그랬고 여기에 이때 그 밭갈이 안 하고 퇴비도 퇴비도 안 했고 이제 이 모종 심을 때 그 심을 자리에만 그 분변토를 좀 넣었어요. 완숙 퇴비를. 그래서 여름 텃밭에서 앞에 사진 가을 텃밭으로 변했는데 이, 이 상태였죠. 지금 가을 농사 전에는. 그래서 식물원에 원래 관계자분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다 걱정을 했대요. 이걸
어떻게 다 버릴 것인가. 보통은 밭 정리를 하고 다 버리게 되는데 이것을 다 잘라가지고 여기에 다 깔았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밭은 그 퇴비 투입 안 하고 멀칭한 상태, 그리고 위에서 나왔던 부산물들이 다 잘라져서 위에 멀칭되어 있고, 거기에 흙 열고, 모종 심을 꽃하고 씨뿌릴 꽃만 이렇게 정리를 해서 심었고요. 그리고 계속 거기에 자라게 둘 것들은 자라게 두고, 이제 여기도 모종이랑 이런 거를 토종작물로 다 심었거든요. 이제 배추랑 무는 토종은 아니지만 그 봄작물들을 다 토종으로 해서 씨 받을 것들 좀 남겨둔 거 있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여기서 버려지는 유기물 없이 다 다시 흙으로 돌아간 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뭐 거름이 많이 좀 부족하긴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시기적으로 좀 늦어서 좀 덜 자란 면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괜찮았고 여기도 지금 고구마랑 땅콩이랑 생강 이런 걸 좀 위에 높임 텃밭에서 올림 텃밭에 심고 했는데 여기도 다 멀칭 된 상태로 다른 작물 다 했고 되게 고구마도 잘 됐고 농사가 잘 됐어요. 이제 여기서 잘 안 된 건 박과작물만 잘 안 됐거든요. 그리고 여기 터널 울타리, 아까 이제 그늘도 생기고 뭐 하고, 이제 박과작물 올라가게 올려놓고, 뭐 동콩도 올라가게 이렇게 쭉 했고, 이 밑에서 아이들이 놀기도 하고 그랬고, 지 상태는 이렇게 다시 또 위에 거 다 잘라서 올려놨는데, 이 상태가 이제 식물원에서 보기에는 정리된 상태여야 되는데, 정리 안 된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 아까 덩쿨 울타리로 사용했던 그 코어 네트망 그걸로 다 이렇게 덮었어요. 그래서 지금 겨울을 요 상태로 이 위에 작물 여기에 뭐 고추대니 뭐 이런 것들 다 잘라가지고 여기에 다 눕힌 상태고 콩대랑 이런 것도 그렇게 한 상태고 그래서 최대한 토양에 밀착되게 젖어가지고 유기물을 다 멀칭으로 했고 이걸로 마감을 한 상태. 그리고 볏짚으로도 이렇게 다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박과작물 호박을 심으라고 여기 흙을 조금 더 상토랑 이런 것들을 추가해가지고 해놨었는데 여기에 땅콩 줄기랑 뭐 이렇게 유기물, 작물, 부산물들 넣어 이렇게 그대로 남겨놨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이거는 그 퍼마컬처에서 말하는 후글컬처를 약간 흉내낸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유기물 멀칭된 상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했어요. 식물원에서. 그리고 이 바닥에 나물들 이런 것도 정말 말끔하게 그들의 장비로 흙만 남겨놓고 막 이랬었는데 여기에 저희가 자연스럽게 좀 풀이 나게 하고 실은 사실 여기에 토끼풀 씨앗도 뿌렸었고 그 헤어리 배치 씨앗도 좀 뿌렸었는데 여기 토끼풀은 잔디밭에 같이 섞여 나면 얘네 뽑아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잡초라고 여기서 식물원장이 너무 반대를 해서 토끼풀은 정말 다 제거를 한 상태인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잔디 같은 좀그 애떡잎 식물들이 좀 나니까 걔네들이 예뻐 보이니까 내년에는 여기다 좀 풀이 나게 해도 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에 빈 땅이 하나도 보이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하고 덩굴 작물 많이 하는 걸로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과장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있었고 그런데 깔끔해야 되고 관리돼야 되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유기물 멀칭에 대한 부분까지는 이해를 시켰고, 뭐 땅을 갈고 안 갈고는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지는 않아서 이게 용역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모두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게 가능했던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상태로 지금 마감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음, 그 이제 뭐 슬슬 마무리 하시죠.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했고, 지금 이제
25년에도 저희가 하게 되면 이 상태로 놓고 무경운 상태로 계속 이렇게 쭉 진행을 할 건데 중요한 건 이제 여기에 6살, 7살 아이들이 하는데 농사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첫 경험이 농사의 첫 경험이 무경운 농사이고 이제 퇴비 만드는 거 하고 순환해서 하고 이제 씨앗 받을 수 있는 것까지 다 보고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한테 이런 교육이 된다는 게 좀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른들 성인 교육도 그 예,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농사 방식에 대해서 아까 이창호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정보를 주고 우리도 실제 내 농사에 그렇게 구현하자는 것이 굉장히 많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20명이 교육 다 되면 거기에서 기존의 방식대로 농사하셨던 분들은 자기 방식대로 아직도 하시는 분들이 서너 분 계시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유기물 멀치 당연히 하고 그 방식으로 따라오시고 그리고 자연능교실에 오시는 분들은 삶의 방식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채집농으로 넘어가려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도시농업에서 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토론 감사드립니다. 일단 뭐 이제 그 자연농이라서 무경운, 뭐 유기물 멀칭, 이제 그러면서 그 탄소를 저장하는 이제 농사 교육에 대해서 이제 같이 사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오늘 도시농업 기후 전환 사회에서 도시농업 역할 찾기라고 하는 주제에서 하나 보면은 좀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도시농업에서 그 기후 농부를 양성하고 있다. 그게 이제 뭐 그 기후 위기에 있어서 이제 이거를 완화하는 실천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시 농부를 이제 기후 농부라고 할 수 있는데 기후 농부를 그냥 성인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인 어린이까지 해서 계속 교육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농법이 이제 더 확산이 이제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또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분도 예, 말씀하실 분 있으면은 이제 자유롭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안녕하세요. 네, 인천에서 안녕하세요. 활동하고 있는 아메바라고 합니다. 이창호 박사님 발제 잘 들었고요. 평상시에 고민하고 있던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약간, 음, 저희 뭐 단체 대부분 여기 오신 분들이 그럴 텐데 단체에서 실제 현장에서 활동을 하고 사업들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는 분들이 이제 모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단체도 마찬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다 보면 어쨌든 그 기존의 도시농업 활동을 하다가 기후위기라고 하는 게 중간에 이제 인식하게 되면서 뭔가 도시농업이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도 되게 중요한 활동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저도 이제 인식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볼 때 그 인식을 대부분의 도시농부들도 그러니까 하게 되는 그 과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도시농업으로 기후위기를 인식하는 게 하고 거기서 변화를 만드는 활동으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탄소 중립 이야기만 많이 하다 보니까 탄소 배출 저감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시농업 활동은 그것 플러스 기후 적응을 하는 활동으로도 되게 중요한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인식을 변화시키는 활동으로 도시농업 활동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 학교 텃밭이라든가 아니면 뭐 생태 감수성 이야기들도 되게 많이 이제 하고 있는데 어 지금이라기보다 대부분의 도시농업 활동들이 약간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기보다는 어쨌든 도시농업 자체가 어떻게 활성화될 것인가와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시 그거에 대한 이렇게 내용적인 인식에 대한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싶은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인식의 변화를 위해서 그럼 우리가 하려고 하는 도시 텃밭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곽상미 대표님처럼 농사법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하셨는데요. 저는 지금 많이
이렇게 도시농업이 양적으로는 되게 많아졌잖아요. 그게 우리가 직접적인 영향력이 있든 없든 어쨌든 구청이나 시청에서 하는 텃밭들도 되게 많이 있는데 그 이미 많이 만들어져 있는 도시 텃밭을 어떻게 운영하는 방식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참여한 도시농부들의 인식을 변화시킬 것인가? 근데 여기에 초점을 좀 많이 두고 운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송도의 이음텃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연한 계기로 어쨌든 저희가 계획한 대로 운영 방식을 짜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크게 다른 것보다는 뭔가 물리적인 것도 되게 불편하게 만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수도 시설도 없고 전기도 없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22년도에 되게 큰 가뭄이 있었잖아요. 겨울부터 봄까지 가뭄이 있었는데 이음텃밭은 빗물 중심으로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그 빗물이 다 말라버리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저 멀리까지 가서 웅덩이에서 물을 퍼다가 막 물을 주기도 하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그 웅덩이에 있는 물도 고갈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멀리 있는 웅덩이 물도.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 소통하고 있는 밴드에 어떤 글이 올라왔냐 하면 이제 그 웅덩이에 있는 물도 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물이 말라서 개구리와 이런 애들이 살 공간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견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어쨌든 되게 어려움 안에서 가뭄을 이제 치렀는데 그때 어떤 의견이 나왔냐면 우리가 기우제도 지내먹고 그다음에 기우제뿐만 아니라 집에서 물을 떠다가 이제 막 물 주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집에서 물을 떠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차를 못 갖고 오는 사람들은. 그러면 물을 기부하는 기부통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갖고 정말 광장에다 물 기부통을 놔두고 쓰다 남은 물을 좀 기부해 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물을 거기다 기부하는 사람들이 막 생기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물이 되게 중요하고 아껴 써야 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인식이 생기면서 뭐 그런 노력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물을 작은 물로 어떻게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을지를 막 알려주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기물 멀칭이 중요하다 이런 거 알려주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잔디 깎은 거 이런 것들 다 보급받아갖고 이렇게 갖다 주면 이걸로 쓰세라 이런 식으로 안내도 하기도 했었는데 저는 이제 뭐 수도가 잘 나오는 텃밭이었다면 이런 경험과 인식의 변화나 아니면 기후위기에 대한 가뭄에 대한 어려움 이런 것들을 알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를 어쨌든 농사는 잘 안 됐지만 그걸 극복하는 과정 안에서 여럿이서 같이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면서 결국에는 그러니까 물을 적게 자연에서 있는 물을 적게 적은 물로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법 그게 이제 적응력이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계기도 이제 됐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도시 텃밭에 운영하는 방법과 설계를 바꿔서 위기에 대응하고 인식을 전환시키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보면 저는 지금 우리가 이미 많이 하고 있고 잘하고 있는 활동 중에 있는 활동을 어떻게 부각시키고 이게 왜 중요한지를 알리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기후위기라고 하는 측면으로 바라봤을 때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아마 그 저희 몇 년 전에 협의회에서 냈었던 요거 책 기억나세요? 이 책 보시면 이게 스터디 매거진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 첫 회가 해외 사례를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해외 사례 대부분이 그런 활동 중심의 텃밭 활동과 이런 것들이 막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푸바 활동도 있고. 근데 지금 우리도 지금 정도 수준에서는 이런 정도의 사례들은 되게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그동안 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이 부각되고 그래서 그 내용의 실천이 필요하지 않는 건가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다른 데서 찾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활동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 공간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와 관련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뭐 예를 들면 도시농부 선언문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되게 잘 만들어진 이제 행동을 촉구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고요. 제도와 관련돼서는 지금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도시농업법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잘 뒷받침되기 위한 제도화를 좀 다른 틀에서 좀 고민을 하면서 당장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약간 급진적인 내용이더라도 계속 정책적으로 정리해서 이렇게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제 고민도 하게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씩은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 프로그램이 끝나면은 약간 오늘 얘기된 것 중은 제한된 거라든가 얘기된 거는 간단하게라도 정리를 해서 공유를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한 네 가지 축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 도시농업이 기후 위기와 기후 감수성 뭐 이런 거를 이제 인식하고 변화하는 데는 되게 중요한 활동이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도시농업이 양적으로 많아졌는데 기존 도시농업에 아직도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방식을 바꾸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운영과 설계를 이제 뭐 설계라든가 운영 방식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아까 이창호 박사님이 말씀하신 거랑 연계시키면은 뭐 기후 텃밭 뭐 이제 이런 어떤 이제 하나의 모델화되어 있는 것들도 우리가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를 이제 또 드러내놓고 부각을 하자. 그래서 사례를 좀 찾아서 전파할 수 있게끔 모아내서 우리 안에서 공유하고 또 외부로도 공유하자. 그런 사례집 만들자는 제안도 있었고, 그리고 제도적 접근은 일단 그렇게 잘하고 있는 사례에 대한 사업들이 지속 가능하게끔 아니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이제 정책적인 접근, 뭐 제도적인 접근이 큰 법을 이제 개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작은 것도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이렇게 잘 정리했죠? 아이고. 와, 능력자시네요. 자, 그러면 야, 또 뭐 점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열기가 점점 달아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네, 전석지영이라고 하고요. 저는 사실, 뭐, 도시농업, 이런 법률이나 정책이나 이런 부분 잘 모르지만, 어, 제가 약간 이렇게 봤을 때, 아, 이런 얘기 정말 거대한 담론이고, 정말 접근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늘 이렇게 교육 들을 때마다 너무 맞는 말이고, 아, 너무 좋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어떤 책을 봤는데, 거기 일본의 사례예요. 커뮤니티 디자인이라는 어떤 그런 책인데, 거기에서 어떤 그런 마을 만들기를 정책으로 좀 길게 이렇게 끌고 가자는 그런 니즈가 있었을 때, 그거를 또 진행했던 방법이 어, 여러 사람들의 이런 지금 같은 포럼이라든지, 뭐, 이렇게 공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모이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거를 정리를 할 때, 이제 혼자서 할 수 있는 일, 그 다음에 10명이 모여 할 수 있는 일, 100명이 모여 할 수 있는 일, 이렇게 완전히 구분을 조금 해서 아주 사소한 거라도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 농산물을 사용한다던가 아니면 공부 모임을 같이 한번 시작해 본다던가 뭐 이런 게 될 수 있을 테고 뭐 10명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마을의 어떤 그런 텃밭을 그 유휴지에 텃밭을 한번 만들어 보는 이런 시도를 한번 해보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뭐 100명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떤 정책을 만드는 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뭔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그거를 같이 실천을 하는 걸로 이렇게 접근을 했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사실은 지금 이렇게 좀 포럼이 모였지만
요게 조금 더 확산이 되면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아까 그 이창호 박사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던 여러 이런 너무나 좋은 뭐 식용 도시라든지 하여튼 이런 것들도 좀 그렇게 하면 좀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뭐 일단 우리 정부경이나 같은 어떤 이런 단체의 어떤 뭐 태스크포스 팀이라든지 해서 그런 주최하는 이런 단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게 좀 명확하게 있어서 여러 지역에 있는 이런 활동들을 좀 모을 수도 있고 의견을 들을 수도 있고 그걸 같이 좀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방법론적인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아주 좋은 얘기 같아요. 앞으로의 이제 토론에서도 이게 거대한 담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게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될 거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제 방법들을 찾자. 그 예로 이제 혼자 할 수 있는 거 10명이, 100명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그런 식으로 정리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의견 주셨고요. 근데 정말 그 마을 분들을 만나다 보면 그동안의 교육은 정말 많은 교육들이 있었잖아요. 계속 똑같은 이야기, 그러니까 기후 관련해서 뭔가 얘기를 해도 어딜 가도 그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구체적인 실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답을 못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 실천의 방법을 제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퇴비 만들기 뭐 이런 거를 정말 할 수 있다면 되게 이거 하나 하는 게 되게 좋다. 뭐 이거라도 막 이런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제시되는 게 그거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도시농업에서는 그걸 좀 구체적으로 제시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이게 도시농업이 다른 것보다는 상당히 실천적인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좀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제가 막 뭐 이렇게 뭐지? 말씀을 막 시켜도 되나? 안녕하세요. 예. 네, 저는 어, 금천도시농업 네트워크의 김은자라고 합니다. 네, 이창호 소장님의 말씀 잘 들었고 많이 배웠는데요. 저는 그 말씀 중에서요, 가해자, 피해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후 위기에서 가해자가 되었고, 그걸로 인해 고스란히 이제 피해를 받게 됐고, 이제 우리는 구원자가 돼야 된다는 말이 굉장히 와 닿았거든요. 저는 이제 환경교육도 하고 생태농업 교육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교육 같은 경우는 그냥 아이들하고 놀면서 환경에 대한 이야기, 기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농협은 이제 사계절 안에서 아이들하고 직접 체험하면서 하는 활동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어, 환경교육은 탄소를 어떻게 하면 덜 배출할까를 이야기한다면 농업의 생태교육에서는 탄소를 포집할 수 있다는 위대한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이제 이창호 소장님의 말씀 안에서 제가 이제 받아들였거든요, 오늘. 뭐 종교 얘기 같지만.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구원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아까 뭐 무경운에 대한 농업을 시작으로 해서 저는 실질적으로 도시농업 그 금천도시농업 네트워크에서 저도 이제 무경운하고 풀로 멀칭하고 그리고 퇴비를 사용하지 않는 걸로 농업은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생물 다양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저는 실질적으로 그런 농업을 하면서 배워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그다음에 어른들 그 모두가 농사를 지으면서 도시농업자들이 그 구원자가 돼서 탄소를 우리가 덜 배출하는 걸 넘어서 포집할 수 있다는 걸 알리는 그런 중요한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